아버지, 오늘도 거실에서 주무세요. 그 한마디에 그의 노후는 또다시 방 안 칸밖으로 밀려났다. 그는 올해 62이다. 젊은 시절부터 건설 현장을 떠난 적이 없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철근 위에서 하루를 보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두꺼웠고 허리는 늘 욱신거렸다. 그래도 그는 단 한 번도 일을 쉬지 않았다. 가장이라는 이름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다. 도시락을 싸고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향했다. 30년이 넘도록 그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곤 했다. 점심시간이면 철근 위에 걸터 앉아 밥을 먹었다. 햇볕이 뜨거울 때면 목덜미가 따가웠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저녁 6시가 되어야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면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 시간이 그에게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작은 전셋집에서 혼자 살았다. 집 안에는 여전히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부엌 서랍맨 아래에 접혀 있던 행주, 베란다, 한쪽에 놓인 화분, 그리고 매년 겨울마다 꺼내던 낡은 전기장판까지. 그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살았다. 화분은 말라 있었고 행주는 발에 있었다. 저녁을 먹을 때면 맞은편 빈 의자를 보게 되었다. 그 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밥을 2그릇 차렸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작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밖에서는 차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들이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넉넉하지는 않았다. 월세와 관리비, 병원비를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많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혼자 사는 삶을 버텨냈다. 집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매달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었고 나가는 돈은 점점 늘어났다. 그는 밥을 줄였고 난방을 아껴 썼다. 겨울밤에는 내복을 2벌 입고 이불을 덮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더 추웠다. 혼자라는 사실이,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지금 당장은 없으니 시간을 조금만 달라는 부탁이 이어졌다. 그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돌아갈 집이 사라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었던 것이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 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가 들렸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집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잠자리를 잃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놓는 일이기도 했다. 며칠 뒤 그는 짐을 쌌다. 크지 않은 캐리어 하나, 그리고 검은 비닐봉지 몇 개. 그가 평생을 써온 물건들의 전부였다. 그렇게 그는 자연스럽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들 집으로 향했다.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설 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버스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익숙한 골목이 지나갔다. 매일 아침 지나던 슈퍼, 저녁이면 앉아있던 공원 벤치, 그리고 아내와 함께 걷던 작은 다리. 그 모든 것이 이제 그와는 상관없는 풍경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손에 쥔 봉투를 꽉 쥐었다. 그 안에는 통장과 신분증, 그리고 아내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아들 집 문을 열던 날의 공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실내는 따뜻했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며느리는 밝은 얼굴로 그를 맞았다. 잠깐만 계세요, 아버님. 여기 계시면서 천천히 알아보세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 하나를 내주었고 첫날 저녁상에는 국과 찌개가 함께 올랐다. 그는 그날 밥을 조금 남겼다. 낯선 공간에서의 첫 식사는 늘 그렇듯 조심스러웠다. 수저를 들 때마다 긴장이 되었다. 반찬을 집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그는 주위를 살폈다. 그는 천천히 밥을 떠먹었다. 맛은 있었지만 목으로 넘기기가 쉽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그가 좋아하는 김치도 있었고 고등어구이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뻗지 못했다. 이 음식이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 잠든 시간. 그는 방 안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 집은 분명 아들 집인데 그는 이곳에서 손님처럼 숨을 쉬고 있었다. 새벽녘, 그는 인기척에 잠을 깼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다. 아들 가족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방문을 열지 못한 채 이불 속에서 숨소리만 죽였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참았다. 문을 열면 소리가 날 것 같았고 누군가를 깨울까봐 걱정되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왔다. 조금만 더 참으면 가족들이 모두 일어날 시간이었다. 아침이 되자 그는 방문을 조용히 열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손주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인사를 건넸다.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소파 구석에 앉아 가족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분주한 아침 풍경 속에서 그는 가만히 있었다. 움직이면 방해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몇 주가 지나자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모두가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지만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식탁에서 그의 자리는 늘 가장자리였다. 반찬을 젓가락으로 집을 때도 가장 조심스러웠다. 손주가 먹고 싶은 반찬일까봐, 며느리가 아끼는 음식일까봐.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그는 늘 마지막에 자리에 앉았다. 아들이 앉고 며느리가 앉고 손주가 앉은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주로 손주의 학교 생활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듣기만 했다. 끼어들 틈이 없었고 끼어들고 싶지도 않았다. 가끔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오늘 어디 나가셨어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아니, 그냥 집에 있었어.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이런 말이 들려왔다. 아버지, 애가 공부할 공간이 좀 부족해서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귀에는 또렷하게 박혔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방에서 자지 않았다. 거실에 이불을 펴고 잠을 잤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이불을 개어 구석에 세웠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불을 갤 때마다 그는 서둘렀다. 아들 가족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흔적을 지워야 했다. 베개를 정리하고 담요를 접고 구석에 차곡차곡 쌓아 놓았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점점 초라해 보였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빛은 흐려졌다. 그는 점점 집 안에서 몸을 더 작게 만들었다. 손주가 뛰어다니면 벽 쪽으로 피했고 누군가 부엌에 들어오면 괜히 거실로 나왔다. 자신이 이 집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배워가고 있었다. 낮 시간은 가장 길었다. 아들은 출근하고 며느리는 일을 나가고 손주는 학교에 갔다. 집안에는 그 혼자만 남았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TV를 켜기도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그들에게는 모두 목적지가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없었다. 갈 곳도 할 일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점심시간이 되면 그는 간단하게 식사를 했다. 냉장고를 열고 남은 반찬을 꺼내고 밥을 덜어 먹었다. 많이 먹지 않았다. 저녁에 함께 먹을 음식을 남겨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설거지를 할 때도 조심스러웠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클까봐, 수도꼭지를 세게 틀까봐 신경을 썼다. 모든 것이 눈치였다. 예전에 그는 집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었다. 아이의 학교, 가족의 이사, 큰 지출까지. 그의 말 한마디가 집안의 방향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더 이상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다. 결정을 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들이 어렸을 때 그는 집안의 기둥이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아들은 그에게 물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는 답을 주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이 가족을 지탱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 그저 지켜볼 뿐이다. 연금은 매달 120만 원이 들어왔다. 그는 그중 70만 원을 생활비라며 아들에게 조용히 건넸다. 봉투를 건네는 순간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증명하는 느낌이었다. 매달 초가 되면 그는 은행에 갔다. 연금을 찾아서 봉투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기다렸다. 아들이 퇴근하면 그는 조용히 봉투를 건넸다. 아들은 받지 않으려 했다. 아버지, 괜찮아요. 그러나 그는 고집을 부렸다. 받아. 나도 뭔가는 해야지. 아들은 결국 받았다. 그 순간 그는 조금 안도했다. 적어도 집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며느리는 말없이 봉투를 받아 들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 작은 고개의 끄덕임이 그에게는 큰 벽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날 밤 스스로를 처음으로 짐이라고 불렀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저녁 7시가 지나면 집 안은 더 조용해진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고 며느리는 휴대폰을 본다. 손주는 학원에 갔다가 늦게 돌아온다. 그 시간, 그는 거실 한쪽 의자에 앉아 TV를 본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리모컨을 잡았다가 다시 내려놓는다. 시끄러울까봐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다. 그는 채널이 바뀌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다. 그에게 저녁 7시 이후는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움직임도 없이 시간을 견뎌야 하는 시간. 창문 밖으로는 다른 집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진다. 어느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리고 어느 집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들 사이에서 그는 홀로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본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드는데 그의 거실은 늘 고요하다. 시계를 본다. 8시, 9시, 10시.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손주가 돌아온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신발을 벗는 소리, 가방을 던지는 소리. 그는 고개를 돌려 인사를 건넨다. 손주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간다. 다시 조용해진다. 11시가 되면 그는 이불을 편다. 거실 한쪽 구석, 소파 옆. 그곳이 그의 잠자리다. 이불을 펴는 소리가 집안에 울린다. 아들 방에서 불이 꺼진다. 며느리 방에서도 불이 꺼진다. 그는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천장을 바라본다. 잠이 오지 않는다. 내일은 어떻게 보낼까? 다음 달은 또 어떻게 버틸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손주와 친구의 대화를 들었다. 할아버지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분이야. 그 말은 아무 악의도 없었고 그저 아이의 솔직한 표현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말은 그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그의 평생을 설명해주는 단어였다. 그런데 이제 그는 같이 사는 사람이 되었다.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 않은 위치. 그날 밤 그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수없이 되짚어 보았다. 손주의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손주는 아무렇지 않게 친구와 놀고 있었다. 그에게는 그저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같이 사는 사람.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가장이었던 사람, 아버지였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같이 사는 사람.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 더 큰 집을 마련하지 못한 것,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왜 더 저축하지 못했을까? 왜 더 벌지 못했을까? 젊었을 때 그는 일만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말도 없이 일했다.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렸다. 아이들 학비를 댔고 집을 마련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오늘을 사는데 급급했다.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 결과가 지금이다. 아들 집 거실 구석, 이불 하나에 의지한 삶. 무릎은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이 깊어졌다. 병원에서는 결국 수술을 권했다. 비용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연골이 많이 닳았고 이대로 두면 걷기 힘들어질 거라고 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빨리 해야 한다고 했다. 비용은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의사는 숫자를 말했다. 그 숫자는 그가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보다 많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아들 얼굴에는 걱정이 스쳤다. 아버지,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더 아팠다.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들은 진심이었다. 그의 눈빛에서 그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평생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괜찮다고 말했다. 약으로 버틸 수 있다고 했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 그를 더 괴롭혔다. 그는 결국 수술을 미뤘다. 약으로만 버텼다. 밤마다 무릎이 쑤셨다.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자세를 바꿔도 통증은 계속되었다. 그는 이불 속에서 신음을 참았다. 소리를 내면 누군가 깰까봐 걱정되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알아보겠다고. 아들은 말했다. 지금 나가시면 더 힘드세요. 여기 계세요. 그러나 그 말은 그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여기 계세요라는 말은 동시에 여기는 아버지 집이 아닙니다라는 뜻처럼 들렸다. 그는 그날 이후 더 말을 아꼈다. 괜히 입을 열었다가 집 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아들의 그 말 뒤로 며느리의 표정이 스쳤다. 순간적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불편한 기색이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그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자신이 이 집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점점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없었다. 식사 시간에도 그는 침묵했다. 가끔 아들이 물었다. 반찬 괜찮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다고, 잘 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맛을 느끼지 못했다. 음식을 입에 넣고 씹고 삼킬 뿐이었다. 무슨 맛인지, 무슨 반찬인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하루를 버티는 연료일 뿐이었다. 젊은 시절, 그는 비 오는 날에도 지붕 위에서 일을 했다. 자식이 비 맞을까 봐서였다. 집안 수도가 고장나면 밤새 파이프를 고쳤다. 가족이 잠든 사이에 가장은 늘 서 있었다. 그때 그는 무적이었다. 피곤을 몰랐고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천계속할 수 있었다. 겨울밤 보일러가 고장나면 그는 새벽까지 고쳤다. 추운 다락방에서 공구를 들고 파이프를 만졌다. 손이 얼어붙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가족이 따뜻하게 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들이 열이 날 때가 있었다. 밤중에 열이 올라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아들을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의 옷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의사가 아이를 진찰하는 동안 그는 복도에서 기다렸다. 손을 떨고 있었다. 무섭고 불안했다. 그러나 가족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그가 지금은 다른 사람의 집 거실에서 이불을 접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낸다. 시간은 참 잔인하게도 사람의 위치를 조용히 바꿔놓는다. 그렇게 그는 조금씩 아무 소리 없이 변두리로 밀려났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굳은 살이 박힌 손, 주름이 깊게 패인 손. 이 손으로 그는 집을 지었다.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벽돌을 쌓았다. 그 손이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물 한 잔 따르는 것도 조심스럽고 문 하나 여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 힘이 빠진 것은
몸뿐만이 아니었다. 마음도 함께 늙어가고 있었다.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집이 아니라 자존심이었다. 그러나 자존심만으로는 밥을 먹을 수 없었다. 노후는 언제나 사람을 두 갈래 길에 세운다. 남을 것인가, 나갈 것인가, 버틸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매일 아침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대로 계속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짐을 싸서 나갈 것인가? 그러나 나간다 한들 어디로 가겠는가? 갈 곳이 없었다. 그는 혼자였다. 완전히, 철저히 혼자였다. 자존심을 지키려면 나가야 했다. 그러나 나가면 생존할 수 없었다. 생존하려면 남아야 했다. 그러나 남으면 자존심이 무너졌다. 이 딜레마는 매일 그를 짓눌렀다.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정답이 없는 문제였다. 어떤 선택을 해도 상처는 남았다. 그는 오늘도 선택하지 못한 채 저녁을 맞는다. 거실에 앉아 조용히 손주가 돌아오는 소리를 기다리며 또 하루를 넘긴다. 그에게 하루는 늘 이렇게 조용히 끝난다. 말없이 아무도 모르게 저녁 9시 손주가 돌아왔다. 학원에서 돌아온 손주는 피곤한 얼굴이었다. 그는 인사를 건넸다. 손주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10시가 되자 그는 이불을 폈다. 익숙한 동작이었다. 이불을 펴고 베개를 놓고 그 위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다. 그는 그 얼룩을 수없이 세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그 얼룩을 세는 것이 유일한 일이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다 보면 언젠가는 잠이 들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가 끝났다. 자식 집에 얹혀 산다는 것은 단순히 잠잘 공간을 빌리는 일이 아니다. 자존심과 존엄, 그리고 지난 인생의 의미까지 함께 흔들리는 일이다. 누군가는 이것을 당연한 노후라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가장 아픈 현실일 수도 있다. 그는 평생을 일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미래를 위해 살았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미래는 준비하지 못했다. 아니, 준비할 여유가 없었다. 오늘을 살기도 바빴고 내일을 걱정할 틈이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어느새 그는 노인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자식집 거실 한쪽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오늘도 아무 말 없이 거실 한쪽에서 하루를 접는 수많은 노후가 존재한다. 우리는 그들의 저녁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 불편하다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견딜 뿐이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침묵한다.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의 존엄은 조금씩 깎여 나간다. 가장이었던 사람이 손님이 되고, 아버지였던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이 된다. 이름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삶의 의미가 흔들린다. 노후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과정이다. 힘이 빠지고 돈이 떨어지고 선택권이 사라진다. 그리고 남는 것은 자존심과 생존 사이의 끝없는 갈등뿐이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평생 일했지만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세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것은 남기지 못한 세대.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떤 이는 좁은 고시원에서, 어떤 이는 자식집 거실에서, 어떤 이는 노인복지관 구석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본다. 그러나 보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 곁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들은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침묵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그 침묵 뒤에 숨겨진 고통을, 외로움을, 자존심의 무너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예순들의 그는 오늘도 거실 구석에서 이불을 편다. 내일도 모레도 그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의 하루는 조용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저 시간이 지날 뿐이다. 그러나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그는 매일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 존엄을,
의미를, 그리고 자신을. 이것이 대한민국 노후의 현실이다. 화려하지 않고 드라마틱하지도 않다. 그저 조용하고 쓸쓸하고 고독할 뿐이다. 우리는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